만약 매일 아침 한 외국인 여성이 편의점에서 생리대 200개를 사가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여성이 스웨덴에서 온 젊은 여성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여성입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일하러 왔고 매일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수백 개의 생리대를 샀습니다. 이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성은 왜 수많은 수군거림 속에서 그렇게 많은 생리대를 몰래 가져갔을까요? 그녀의 놀랍고도 실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다입니다. 저는 스웨덴 교회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죠. 제 어린 시절의 기억 대부분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셨고 어머니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셨어요. 저희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나무 가구들로 항상 가득했고 어머니가 매일 아침 꽂아두신 들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습니다. 제가 7살이 되던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밤 부모님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차가움과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분이셨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매우 절약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린다, 이게 네 새 가방이야? 할머니는 헌옷 가게에서 사온 낡은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보라색 자수가 놓인 그 가방은 저의 작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 가방을 자랑할 때면 저는 그저 조용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부러웠지만 할머니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할머니는 난방기를 거의 켜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밤 저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불을 2겹 덮어야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끔 할머니는 제 옆에 누워 따뜻한 손으로 제 등을 문질러 주셨습니다. 그럴 때면 모든 추위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린다, 너는 강한 아이야. 내 부모님처럼. 언젠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의 말씀은 제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저는 조용하고 친구가 적었지만 책 읽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제 스케치북은 풍경화와 인물화로 가득했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언젠가 린다, 너는 사람의 감정을 잘 포착하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칭찬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눈이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방과 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아랫배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마지막 버스가 곧 출발할 것 같았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는 순간 저는 제 교복 치마에 선명한 붉은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리를 처음 하는 날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제가 직접 겪으니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같은 학교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제 치마를 보고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내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제발 바지에 묻었어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마치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방으로 얼룩을 가려보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눈 덮인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그저 몸을 웅크리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하필 그때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극심한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아시아 여성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외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내어 저에게 생리대와 물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에 있어요. 그녀는 근처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기다리고 좀 나아졌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내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처음엔 많이 무서웠어요. 아,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녀는 근처 상점에서 새로 산 듯한 긴 바지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베트남에서 온 마이마이라고 소개하며 스웨덴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버스가 올 때까지 저와 함께 기다려주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날씨는 여전히 추웠지만 그녀의 존재는 저를 한없이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방에 하나 꼭 챙겨 다니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생겨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여성들이 겪는 일이니까요. 그녀의 조언은 단순했지만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그녀에게 외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서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녀는 작은 쪽지에 자신의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할머니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마이 씨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를 그녀에게 선물했고 저는 전날 밤 그린 작은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눈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 씨는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제 마음에 깊고 따뜻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언젠가 저도 그 따뜻함으로 누군가의 수치심을 달래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이름이 무의식 중에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베트남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그림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졸업 후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내 그림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어. 그 따뜻함을 세상과 나누렴. 대학 시절 내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열심히 모았고 물론 베트남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베트남의 디자인 트렌드를 알아보던 중 이 나라에 대한 저의 흥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졸업 후 베트남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발을 디딘 날이 왔습니다. 습한 더위, 번잡한 오토바이 행렬, 낯선 길거리, 음식 냄새,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롱비엔, 지구에 있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십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베트남의 디자인 스타일을 점차 익히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는 때때로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깐린하동 전철에서 길을 잃었는데 친절한 아주머니가 길을 알려주셨어요. 할머니, 오늘 처음으로 쌀국수를 먹었는데 맵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6개월 후 제 삶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베트남어 실력도 늘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고 저는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산간지역 여학생들 생리대 살 돈 없어 학교 쉬어. 이 기사는 가난 때문에 필수품인 생리대를 살 수 없어 학교를 쉬는 어린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인터뷰에 응한 학생은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과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저의 모습, 수치심, 무력감, 그리고 마이 씨에게서 받은 따뜻함,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따뜻함을 이 소녀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생리대 30팩을 샀습니다. 계산원은 약간 놀랐지만 이내 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역 내 보호소와 사회복지센터의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퇴근 후 생리대 봉투를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서툰 베트남어로 말했습니다. 센터 직원은 놀랐지만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첫 기부 후 센터 직원이 이러한 물품이 늘 부족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다시 편의점에 가서 이번에는 백팩을 샀습니다. 계산원은 더 놀랐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매일 생리대를 사서 더 많은 곳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뿐만 아니라 아동마을과 지역 복지센터에도 기부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그저 물품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2주 후 저는 한 번에 200팩으로 수량을 늘렸습니다. 제 저축액은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직원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서양 여자애 또 왔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생리대 다 쓸어 담겠구만. 다른 사람이 대꾸했습니다. 베트남어를 꽤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을 이해했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고 그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길 건너 빵집 아주머니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았고 과일 가게 아저씨도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동네에는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한 여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생리대를 수백 팩씩 산대. 옆에 있던 중년 남성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불법으로 대파는 거 아니야? 그러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쉬운 여자일 거야. 얼굴만 봐도 알아. 쉬운 여자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나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물건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베트남어를 이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녀들이었고 제가 받았던 따뜻함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직원들은 저를 더 공개적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오늘은 왜 이렇게 조금 사세요? 이 정도 사면 대리점 차려도 되겠어요. 저는 여전히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주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저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얼굴은 매우 엄숙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왜 매일 그렇게 많은 생리대를 사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어요. 제 베트남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저는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마치 범인을 신문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제가 방문했던 센터들의 사진을 보여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가씨가 이렇게 대량으로 물건을 사가면 저희 가게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합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으니 그날 이후 저는 여러 편의점을 전전하며 각 매장에서 소량씩 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저 이상한 서양 여자애봐 분명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그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제가 퇴근하고 막 집에 돌아왔을 때 2명의 경찰관이 제 자취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린다 씨 맞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저는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네 파출소에 선 경장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선 경장은 제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자취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은 작은 창고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생리대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빽빽하게 기부 일정과 장소가 적힌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 경장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부하실 생각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조금 줄어든 듯 했습니다. 네, 보시죠. 저는 그를 작업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 상자에 붙일 손글씨 메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각 기부 내역, 센터 주소, 그리고 수령인의 서명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 경장은 수첩을 받아 몇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서서히 변했습니다. 처음에 딱딱했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린다 씨. 저는 그 말에서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수치심, 후회, 그리고 존경심까지도.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저 조금이나마 돕고 싶었을 뿐인데. 선 경장은 일어서서 저에게 수첩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외국인으로서 이런 오해까지 감당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그저 제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옛날 버스 정류장의 마이 씨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선 경장은 자신의 명함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저는 그날 밤 선 경장이 편의점 주인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은 어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장님은 계산대 뒤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리대 200팩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린다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아가씨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계산대 아래에서 생리대 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제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어서요. 그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제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변하다니. 일주일 후 제가 편의점에 다시 갔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입구에 작은 기부함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린다가 그랬던 것처럼 부끄러움에 따뜻함을 전하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부함 안에는 이미 몇 개의 생리대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가씨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어요. 저희 편의점이 이 기부 활동의 작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저는 마음속으로 마이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옛날 버스 정류장에서 건넸던 작은 친절이 이제는 파동을 일으키며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린다 아가씨, 이리 와서 이거 가져가. 아주머니는 집에서 남는 여성용품 한 상자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손녀딸도 사춘기인데 이제야 알겠더라고. 아주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의심스럽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매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의점 앞 기부함에는 매일 사람들이 물건을 넣었습니다. 제 자취방은 이제 정말로 창고가 되었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물건을 나르는데 쓸 3륜차를 빌려주었고 동네 젊은이들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성경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들렀습니다. 우리는 자취방 앞 돌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웨덴의 버스 정류장에 대한 이야기, 마이 씨의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 선 경장은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린다 씨가 한국에 오신 거였군요. 네, 아마 그 기억이 제 마음에 늘 깊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화 이후 선 경장은 저에게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점차 그의 메시지들은 저의 활동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 학부모가 학교 학부모 회의에서 저의 활동을 소개했고 그 결과 학부모회에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제안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편의점 옆 공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그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와 선 경장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 주말마다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이어진 활동 후에 선 경장이 저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린다 씨,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후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보호소 아이들이 직접 만든 종이꽃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동네 전체가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린다의 친구들 기금은 공식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2년 후 우리 작은 가족은 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아기에게 안니엔, AN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베트남어로는 의미가 있고 스웨덴 사람들에게도 듣기 좋은 이름입니다. 아기는 우리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옛 사진들을 보다가 선 경장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하다. 그날 내가 당신을 조사하러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게 당신 경력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사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 오해와 차가운 시선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인이 건넸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그 변화는 이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진심이 결국 모든 편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추운 겨울날 누군가에게 따뜻한 외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